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5주차입니다. 오늘은 챕터 5 미생물의 성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주차 강의 녹화분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강의 자료에 35분 40초 정도에 스페로플라스트라는 괜히 이름을 얘기할 때 거기서 세포벽에 없는 그람 양성세균이라고 PPT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람 음성세균인 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공지드립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또 가끔 이렇게 뭐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공부하다가 발견하면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거의 다 가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출근하다 보면 학생들 옷차림이 이제 반팔보다는 긴팔을 좀 더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선선하니까요. 미생물의 성장 제어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노란색으로 빛나는 요 균이 있는데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하지만 뭐 가을이나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공기 중에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다 이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도 특히 사람의 손이나 물건, 음식 이런 것들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경우에 더 빨리 음식이 상하는 것과 손이 더러우면 우리가 이제 감염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미생물은 온도나 그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이제 좀 다른데요. 그래서 미생물의 특징을 알게 되면 성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챕터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생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로바이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물기, 집기류나 환경, 에어컨 이런 데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많이 걸리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서 가을이나 겨울에도 가끔 식중독에 걸린 이유가 이런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노로바이러스는 백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손을 자주 잘 닦는 것, 이것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미생물의 제어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부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부패는 미생물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생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거기서 이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미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균 상태, 우려할 만한 오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균 상태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다른 미생물이 자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무균 기술은 수술 과정 중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 보면은 수술 장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무균 장갑 같은 걸 끼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손 자체에서는 균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균 장갑을 껴서 우리가 이제 수술 같은 걸 할 때 무균 상태로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공기 중에 완전히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공기 중에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이 있죠.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없애는, 파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습을 안 했더라도 학교에 있는 멸균기를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멸균기가 학교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멸균기를 오토클레이브라고도, 그 장비 이름을 오토클레이브라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작동도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미생물 실험을 하게 되면, 실습을 하게 되면 배지 같은 것들 이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배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균을 접종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접종한 배지 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에 멸균이라는 것을 하는데, 멸균을 하고 나면 그 미생물이 다 온도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제 다 죽는 거죠. 멸균은 보통 121도씨 이상 온도에서 하게 되고 15분에서 30분 가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온도와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한다면 멸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상업적 살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뉴스. 여러분들이 이제 보틀리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틀리늄은 이제 독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인데, 이렇게 그 독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아마 이게 가장 강한 독소를 만들어내는 균일 건데요. 그리고 이 독을 약독화시키거나 그 사균, 죽은 독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들어봤을 보톡스라고 하는 상품명인데요. 이 보톡스라는 것들을 보툴리늄 톡소로 만들게 됩니다. 이 보툴리늄 톡소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정말 미량으로도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데, 정말 약독화된 미량을 가지고는 그 의료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팔 같은데 이제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포자를 죽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독이 있죠.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독,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소독이나 방역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균이나 오염되는 물질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방부, 소독과 방부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살아있는 조직에서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살균, 제한된 지역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국소적으로 그 지역에, 그 부위에, 그 부분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위생 처리, 식기에 있는 미생물 수를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들이죠. 위생 처리는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에도 보면은 물컵 같은 것들이 자외선 같은 데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위생적으로 미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뜨거운 물로 식기를 소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생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 살생제가 되겠는데요. 미생물을 죽이는 약들이죠. 네, 정균자균은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 5-1번을 보면 미생물 성장제와 관련된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멸균은 내생포질을 포함한 미생물의 살아있는 모든 형태의 파괴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보통은 고압의 증기나 에틸렌 산화물 같은 살균 가스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적 멸균은 통조림 식품들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의 내생 부자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열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생이 큰 호열성 세균의 내생 부자는 생존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저장 조건에서 발화하거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이 있는데요. 병균 파괴,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방부인데요. 살아있는 조직에서 성장하는 병균의 파괴가 되겠고요. 보통 화학적 항균제로 처리합니다. 살균, 주사 부위의 피부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에 적신 면봉으로 거의 기계적인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위생처리, 식기에 있는 미생물 수를 공중보건 기준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 세척이나 화학 소독제에 담가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의 사멸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세균 집단을 가열하거나 항균 화학물질로 처리하면 이들은 보통 일정한 속도로 죽는다. 예를 들면 100만 개의 미생물 집단을 1분간 처리하면 집단의 90%가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10만 개의 미생물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 집단을 1분 더 처리하면 이들의 90%가 죽고 1만 개만 생존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열 처리로 1분당 남아있는 집단의 90%가 죽게 됩니다. 자, 여기 표 5-2번에 나온 것처럼 원래 여기에 이제 100만 개가 있는데 1분에 90만 개가 죽는다고 했을 때 이제 10만 개가 남아있게 되죠. 2분이 되면 또 이거의 10%가 90%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럼 9만 개, 만 개. 1분이 더 지나면 여기서의 또 90%가 죽고 그리고 10%가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6분이면 9개, 생존한 건 1개의 미생물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죠. 네, 이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된 사망 곡선을 로그로 이용해서 그리면 이렇게 이제 5-1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1분당 미생물의 90%가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그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로그로 그리면 이렇게 직선상으로 이제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의 사멸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의 B번을 보면은 대수 그래프의 사멸률이 같다면 만일 사멸률이 같다면 열이나 화학요법 등 처리 방법 등에 상관없이 미생물 양이 많으면 멸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이제 미생물이 90%씩 죽기 때문에 미생물 양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효과입니다. 변수가 나오는데요. 변수는 당연히 이제 미생물 수가 되겠고 미생물이 많으면 당연히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입니다. 유기물, 온도, 생물막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출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되겠고 미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내생 포자를 갖고 있는 경우 같은 것들이 또 되겠고요. 그리고 온도에 잘 견디는 미생물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어의 작용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막투과성 변경, 단백질 손상, 그리고 핵산 손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일단 막투과성의 변경인데요. 세포벽의 바로 안쪽에 있는 세균의 세포막은 많은 미생물 제어 약물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은 세포 안으로 영양분을 수송하고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능동적으로 조절합니다. 항균제가 세포막에 지질이나 단백질에 손상을 주면 세포 내용물이 주변 배지로 누출되어 세포의 성장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핵산의 손상을 보면요. 세균은 작은 효소 주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백질은 효소는 세포의 활성에 꼭 필요한데요. 단백질의 기능적인 특성은 이들의 3차원적인 모양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의 이런 형태는 아미노산 사슬 자체가 앞뒤로 접히면서 인접하게 되는 부위를 이어주는 화학 결합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들 결합의 일부는 수소 결합으로 열이나 다른 화학 물질에 의해 끊어지기 쉬운데, 이런 끊어짐은 단백질의 변성을 가지고 옵니다. 공유결합은 더 강하지만 이들도 또한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출된 메캅토기가 있는 아미노산을 연결시켜 단백질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황화 다리는 특정 화합물질이나 충분한 열에 의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핵산인 DNA와 RNA는 세포의 유전 정보를 운반을 하게 되고요. 열이나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해 이들 핵산에 가해지는 손상은 세포에 보통 치명적이고, 세포는 더 이상 복제되지 않거나 효소 합성과 같은 정상적인 물질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제어의 물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열이 나오는데요. 열 사멸 온도, 배양액에 있는 미생물 전부가 10분 만에 사멸되는 최저 온도가 열 사멸 온도가 되겠고요. 열 사멸 시간, 주어진 온도에서 배양액에 있는 미생물이 모두 죽는 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슈퍼마켓에 가보면 열 보존 통조림 식품이 가장 일반적인 음식물 보존 방법의 하나인데요. 열은 또한 실험실 배지와 유리용기, 병원의 도구를 살균하는데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은 효소를 변성시켜 미생물을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열의 결과로 생긴 입체 모양의 변화 때문에 단백질이 불활성화됩니다. 열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도 많은데, 미생물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열 사멸 온도의 개념을 통해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열에 의해서 그 미생물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십진 감소 시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세균의 90%가 사멸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분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5-2번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가닥입니다. 그리고 2차 구조는 나선과 병풍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차 구조는 나선과 병풍 구조가 접혀서 입체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구조는 드디어 이제 하나의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접힌 폴리펩타이드 사실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백질이 폴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열에 의해서 이런 단백질의 결합이나 폴딩이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수별멸균입니다. 수별멸균은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단백질 응고나 변성을 위해서 미생물을 죽이는 거고요. 응고 같은 경우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의 파손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수별멸균은 보통 이제 끓이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영양성장 중인 병연성 세균과
거의 모든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포자를 약 10분 이내에 죽이는데 보통 이보다 더 빠르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흐르는 증기는 기본적으로 끓는 물과 같은 온도이고 그러나 내생포자와 일부 바이러스는 이렇게 빨리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감염 바이러스는 끓여도 30분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일부 세균의 내생포자는 20시간 이상 끓여도 죽지 않고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끓이는 거 비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등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멸균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 끓이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병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젖병을 소독하기 위해서 삶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스별로 믿을 수 있는 멸균을 하려면 끓는 점의 온도가 물 온도 이상의 온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를 맞추는 것은 가장 흔한 방법의 가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압력이 가해진 증기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독할 물질이 열이나 습기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면 가압 증기 멸균이 선호되는 멸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압 증기 멸균기에 압력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멸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3번에 가압 증기 멸균기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된 타입이 있고 학교에는 아마 스탠드 타입이 이렇게 서 있는 타입으로 돼 있을 텐데 똑같습니다. 네. 요 증기 멸균기 안에 이제 증기가 계속 차는 거죠. 증기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 안에 이제 배지에 미생물이 있다면 이 뜨거워진 증기에 의해서 멸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는 여기에 있는 공기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요 안에 온도가 이제 121도 C 이상으로 상승이 하게 되고요. 이게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균을 하는 것이고요. 들어오는 증기가 공기를 바닥으로 배출시키고요. 그리고 자동 배출 밸브는 공기와 증기 혼합물이 배출구로 빠져나간 시간만큼 열린 채 남아있게 됩니다. 모든 공기가 배출되면 순수한 증기의 높은 온도가 밸브를 닫고 실내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표 5-3은 해수면에서 증기압과 온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높은 고도에서 대기압은 낮고 이 현상은 가압 증기 멸균기를 작동하는데 고려해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고도가 5280피트, 1600m라면 콜로라도 덴버에서 멸균 온도 121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5라는 압력이 가해져야 되겠죠. 15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4번은 용기 크기가 액체 용액의 가압 증기 멸균 시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험관이 18 곱하기 50, 150ml라면 여기에 10ml의 액체가 있다면 멸균은 15분 정도가 필요하고요. 삼각 플라스크 125ml짜리에 95ml의 액체가 있다면 이것도 15분 정도. 그리고 플라스틱가 이제 커지고 액체가 많을수록 멸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압 증기 멸균 시간은 용기 내 내용물이 멸균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작은 용기는 5분이나 그 미만이지만 9000ml 통은 70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일반적으로 용량의 75% 이상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부피가 크다면 당연히 멸균 시간도 이제 길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요. 멸균 제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레트로트라고 하는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인데요. 뭐 이렇게 비닐 파우치처럼 되어 있는데 실온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이제 멸균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증기멸균이 되겠습니다. 증기멸균. 증기가 멸균 대상물의 표면을 접촉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번에 이제 멸균 표시기의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호일 같고요. 여기에 이제 멸균 페이퍼를 여기다 꽂아 놓으면 멸균 돌리고 나면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종이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띠에 단어에 여기 낫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검은색 색깔이 바뀌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저온 살균이 되겠습니다. 저온 살균. 부패 유발균이나 병원균을 줄일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네, 등가 처리인데요. 63도에서 30분 정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온 순간 살균은 72도에서 15초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고온 살균을 하려면 140도에서 1초 미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열성 미생물은 살아남아 죽이지 못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열 멸균이 되겠는데요. 산화 효과로 죽이는 것이고 건열, 직화, 소각, 열기 멸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처리는 열기 멸균은 170도에서 2시간 이상 하는 것이고 감 멸균은 121도씨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가 되겠는데요. 뭐 여과 멸균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과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효율 밀입자 공기 여과, 헤파 필터, 헤파라고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헤파 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필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헤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헤파라는 것에는 헤파를 여과를 시키고 나면 사이즈가 큰 미생물은 당연히 걸러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과는 0.22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생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과만 한다고 해도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죠. 건물 내에도 이제 이렇게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건물에는 공기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순환할 때 헤파 필터를 거쳐서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건물 내의 공기가 이제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건물 같은 데 보면은 헤파 필터로 공기를 순환하고 있다고 청정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에도 써붙여 있는 게 이런 여과를 통해서 미생물을 제어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5.5 그림 5.5를 보면 미리 멸균된 일회용 플라스틱 장치로 여과 멸균을 하는 것입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시료를 붓는 게 되겠고요. 시료를 이제 위에서 부으면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는 거죠. 막 여과기. 그래서 필터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멸균이 된 여과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펌프를 연결해서 이제 진공 연결관의 손막이로 멸균 상태를 유지시키고 연결관으로 펌프로 이제 공기를 빨아내면 위에서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과 멸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과 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배지를 만들거나 어떤 액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은 미생물의 성장을 막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냉장이나 심온 동결 건조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 그리고 고압은 단백질을 변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는 물질 대사를 억제하고요. 삼투압은 원형질 분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책에서 135쪽의 저온에 대해서 보면요. 미생물에 대한 저온의 효과는 미생물의 종류와 온도 적용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보통의 냉장고 온도 0도에서 7도 되는 온도에서 대부분 미생물 대사의 속도는 미생물의 분열을 하거나 독소를 합성할 수 없는 정도로 감소하게 되고요. 일반 냉장은 정균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균이 있어도 이제 자라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저온 성장 미생물은 냉장고의 온도에서 천천히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미생물이 하루에 3번 증식하면은 일주일에 200마리 이상 집단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병원성 세균은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에서는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 이상 하나의 중요한 예외는 리스테리아 감염증에서 다룰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일부 세균은 영하까지 온도가 떨어져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음식은 영하 2도까지 얼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온도가 영하로 빠르게 내려가면 미생물이 휴면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냉동하는 것이 세균에게는 해롭습니다. 얼음 결정이 형성되면 세균의 세포 및 분자 구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더 느린 해동은 실제로 해동 반복에서 더 많은 손상을 주는 부분이고, 일단 냉동이 되면 일부 세균은 집단의 3분의 1이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종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모충이 있는데, 선모충의 원인은 회충과 같은 많은 기생충이고요. 이것이 냉동 온도에서 며칠 안에 죽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온에서도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일부 세균들은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압인데요. 액체 현타기에 적용되는 고압은 즉시 그리고 시료 전체에 골고루 적용이 됩니다. 압력이 충분히 높으면 이것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분자 구조를 변경시키고 살아있는 세균을 빠르게 불활성화시킵니다. 내생포자는 비교적 높은 압력에도 견디는데, 고압이나 온도 증가를 결합하거나 포자가 발화하도록 압력 사이클을 변경함으로써 내생포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압 처리를 통해서 생산된 과일 주스가 일본과 미국의 시장에 나와 있고, 이러한 처리의 하나의 장점은 제품의 맛, 색, 영양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인데요. 건조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은 성장 또는 번식을 할 수가 없지만 수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이 가용해지면 이들은 성장과 분열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결건조 또는 사장에 설명된 것처럼 미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실험 과정인 냉동건조의 기본 원리가 되겠는데요. 특정 음식도 냉동건조 되어 있죠.
살아있는 세포의 건조에 대한 내성은 종과 환경에 생물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임질세균은 1시간 정도만 건조에 견딜 수 있고 결핵균은 수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건조에 강하지만 세균은 내생포장만큼 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생포자의 일부는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정 건조 미생물과 내생포자의 이런 능력은 병원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지, 의류, 침구, 붕대 등에 묻은 마른 가래, 소변, 고름, 그리고 배설물 등은 전염성 미생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음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소금과 설탕을 사용하는 것은 삼투압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높은 농도는 물이 미생물 세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고농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건조에 의한 보존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두 방법은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삼투의 원리는 식품의 보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 용액은 고기를 절이는 데 사용되고 진한 설탕 용액은 과일을 보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는 낮은 수분이나 높은 삼투압을 갖는 물질에서 성장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러한 곰팡이의 속성 때문에 종종 산성 조건에서 성장하는 능력과 결합하여 세균이 오히려 곰팡이가 과일과 곡물의 부패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는 습기찬 벽이나 샤워 커튼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일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인데요. 방사선은 파장과 세기, 시간에 따라서 세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을 죽이는 방사선에는 전리와 비전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리 방사선은 감마선, X선 또는 고에너지 전자빔은 파장이 1나노미터 이하로 비전리 방사선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코발트와 같은 특정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이 되고 전자빔은 특수한 기계에서 높은 에너지로 전자를 가속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빔의 생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계에서 만들어진 X선은 감마선과 비슷합니다. 감마선은 깊이 침투하지만 많은 양을 살균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고에너지 전자빔은 투과력은 낮지만 보통 몇 초 안에 노출 시간만 필요하게 됩니다. 전리방사선의 주요 효과는 물의 이온화이며 이는 높은 반응성의 수산화 라디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라디칼은 세포의 유기 구성 요소, 특히 DNA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방사선 손상의 표적 이론은 이온화 입자 또는 에너지 패킷이 세포의 중요한 부분에 근접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가정하는데 이것이 타격을 줍니다. 하나 또는 약간의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은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고요. 타격이 가해질수록 미생물은 죽이기에 충분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는 식품 보존을 위한 방사선 사용에 관심이 많고요. 많은 국가에서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는 저준위 전리 방사선, 이게 미국에서 향신료와 일부 고기, 야채에서 처리할 수 있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리 방사선은 특히 고에너지 전자빔, 의약품과 플라스틱 주사기, 수술 장갑, 봉합재료, 카테터 같은 일회용 치과 또는 의료용품을 멸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테러를 막기 위해서 종종 특정 등급의 우편물을
전자빔 방사선을 사용하여 멸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전리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보다 긴 파장을 가지고 있고 보통 파장이 1나노미터 이상입니다. 비전리 방사선의 가장 좋은 예는 UV가 되겠는데요. 자외선이 되겠는데, 자외선은 DNA 사슬에서 인접한 피리미딘 염기, 주로 티민과의 결합을 형성해서 노출된 세포의 DNA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티민 이량체는 세포 분열 동안에 DNA의 정확한 복제를 방해하게 되고요. 미생물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UV 파장은 약 260 나노미터입니다. 이 파장이 세포의 DNA가 특히 잘 흡수가 되고요. UV 방사선은 공기에 있는 미생물을 제어하는 데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 또는 살균 램프는 병실이나 신생아실, 수술실, 카페테리아 등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자외선은 백신 및 기타 의료 제품을 소독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살균제로서 자외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 빛이 잘 관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생물이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고체, 종이, 유리, 섬유 등과 같은 덮개로 보호된 생물은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자외선은 인간의 눈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노출이 되면 사람에게 화상이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햇빛은 일부의 UV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짧은 파장은 세균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기의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햇빛의 항균 효과는 거의 전적으로 세포질 내의 일중항 산소의 형성 때문인데요. 세균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색소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미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으며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세균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을 함유한 식품은 마이크로파의 작용에 의해 가열이 되고 열은 대부분의 살아있는 병원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수분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균일하게 가열이 되고, 이러한 이유로 전자레인지에서 요리된 돼지고기가 선모충증의 대규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6번 방사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요. 여기 감마선, 그리고 X선, 그리고 지금 책에서 계속 나왔던 자외선 구간,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자외선은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같은데 이제 소독을 위한 것들에 자외선 등이 많이 달려 있죠. 그리고 UV 같은 경우가 아까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햇빛을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계속 눈으로 쳐다보면 눈에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외선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 피부에도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햇빛에 있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피부 손상이 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이제 햇빛을 많이 이렇게 쬐면 피부에 탈락 같은 거 탄다고 하면서 화상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되고, 그게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암을 그래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리된 걸 보면요. 전리 방사선
X선, 감마선, 고에너지 전자빔, 물을 이온화시켜서 라디컬을 방출시킬 수 있게 되고요. DNA 손상을 입게 되고요. 비전리 방사선은 UV 영역이 되겠고 DNA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열로 죽이고 특별히 항미생물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표 5-5번이 나오는데요. 미생물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적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습열, 저온살균, 건열 부분입니다. 습열은 비등이나 증기, 단백질 변성을 시킬 수 있고요. 성장하는 세균과 균류, 병원체와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10분 안에 죽인다. 내생포자는 덜 효과적이다. 적절한 용도로는 접시나 대야, 물주전자,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 증기, 멸균, 아까 말씀드린 오토클레이브 같은 장비,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멸균 방법이고 약 압력을 15 정도 주면 되고요. 121도에서 모든 성장하는 세포에 이제 내성포자를 약 15분 내로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미생물 배지나 용액, 직물, 주방기구, 소독기구, 장비,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물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살균은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거가 되겠고요. 모든 병원균과 대부분의 비병원균을 죽이는 우유를 위한 열처리 72도에서 약 15초 정도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유나 크림, 일부 알코올 음료 등이 저온살균을 하고 있고요. 건열은 직화, 소각, 열기, 멸균이 있는데요. 직화는 오염물을 제로 태워서 태우는 방법이 되겠고 아주 효과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접종 루프 같은 데 사용을 하고요. 소각은 제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효과적이고 종이컵이나 붕대, 동물 시체, 봉투, 휴지들을 소각을 하죠. 그리고 열기 멸균, 산화시키는 건데요. 아주 효과적인 멸균 방법이지만 170도 온도에서 약 2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용기나 도구, 바늘, 유리주사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같은 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여과, 현탁액에서 세균을 분리하는 거고요. 이것은 액체나 기체를 망 같은 물질을 통과시켜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필터는 초산 섬유소나 질화 섬유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에 의해 파괴되는 열에 의해 파괴되는 액체, 효소나 단백질, 효소나 백신 같은 것들 멸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에는 냉장, 심은 동결, 동결 건조 등이 있고요. 냉장은 화학 반응의 감소나 단백질 변형의 가능성이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정세균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약물, 배양물 보존 이런 데 사용하고요. 심은 동결은 화학 반응의 감소나 단백질 변형 가능성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고요. 배양물을 마이너스 50도와 마이너스 95도 사이에 급속 냉동하는 미생물 세균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약물, 배양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고요. 동결 건조는 화학 반응의 감소나 단백질 변형 등을 시키는 거가 되겠고요. 미생물 배양의 장기 보관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낮은 온도에서 진공으로 수분을 제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약물, 배양물 보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자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색과 향, 영양소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 같은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건조, 대사를 파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에서 수분의 제거를 포함하고요. 주로 정균 작용이 되겠습니다. 식품 보존에 사용을 하고요. 삼투압, 원형물의 분리를 시켜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생물 세포에서 수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도 식품 보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사선에서 전리, 비전리가 있는데 전리는
DNA를 파괴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멸균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 치과 물품의 멸균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전리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키고 방사선에 매우 투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밀폐된 환경을 자외선 램프 같은 것들을 켜서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게 있는데요. 화학작용제는 살아있는 조직이나 무생물 모두 미생물의 성장을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불행히도 멸균을 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단지 안전한 수준으로 미생물 개체를 감소시키거나 물체에서 살아있는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고요. 살균의 흔한 문제는 살균제 선택인데 상황에 따라서 모두 적합하지 않은 살균제들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살균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소독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살균제의 농도, 유기 물질, pH, 시간이 되겠는데요. 책에서도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다음은 소독제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실용 희석 검사입니다. 금속 또는 유리 조각을 세균의 배양액에 담근 다음에 꺼내서 건조시키는 거고요. 건조시킨 조각을 소독제 용액에 넣고 20도에서 10분 동안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을 배지로 옮겨서 배양 후에 세균의 성장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여 소독제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원반 확산법 소독제 평가인데요. 왼쪽에 보면 그람 양성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가운데 거 그람 음성균 이콜라이, 오른쪽에 거는 슈도모나스 아우레우스 에어로지노사 균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배지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은 염소, 헥사클로로펜, 5페닐페놀, 그리고 4차 암모늄 화합물, 요거를 이제 배지에다가 원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균을 이제 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반, 그러니까 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사이에 이제 주변에 못 자란다. 그러면은 그 균이 이 물질에 의해서 소독제에 의해서 이제 못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보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네 가지 다 이제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 염소에서 가장 크게 억제가 일어나고 있고 5페닐페놀 그리고 4차 암모늄 화합물에서도 일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도 염소에서만 억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소독제 평가를 원반 확산법으로 하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놀하고 페놀류가 있는데요. 이 원형질막을 파괴해서 이제 그 세균들을 억제하는 거죠. 그림 5-8번에서 페놀류와 비스페놀의 구조를 보면 A번이지 페놀 구조고요. B번이 5페닐페놀 구조이고 육각형의 모양의 옆에 오른쪽에 육각형이 하나 더 달려있죠. 그리고 C번 헥사클로로펜 비스페놀 이게 이제 요렇게 생긴 C번처럼 생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D번은 트리클로로산 비스페놀인데요. 이것도 요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놀류가 이제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육각형의 구조를 가진 페놀이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헥사클로펜이랑 트리클로로산 앞에서 보인 그 구조를 가진 모습의 소독제이고 원형질막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비구아니드, 클로로헥시딘 이것도 원형질막을 파괴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할로겐인데요. 요오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팅크제는 수용성 알코올에 녹인 용액이고
요오드포 형태로 가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오드포는 요오드와 그 유기분자 조합으로 이것이 요오드가 천천히 방출되는 거고요. 요오드포는 항미생물 활성이 있으면서 얼룩지지 않고 덜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인 베타딘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 요오드포인 포비돈은 적시는 작용을 향상시키고 자유요오드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는 주로 피부의 살균과 상처 처리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야영객들은 식수 처리에 요오드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막 변형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인데요. 염소는 표백 효과가 있는데 이 표백은 차염소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요. 차염소산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요. 차염소산은 강한 산화제로 많은 세포 내 효소 기능을 억제하고요. 차염소산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세포벽을 통해서 물만큼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클로라민. 클로라민은 염소 화합물 중에 중요한 그룹은 염소와 암모니아의 조합입니다. 그게 바로 클로라민인데요. 대부분의 도시 용수 처리 시스템에서 암모니아와 염소를 섞어서 클로라민을 형성시킵니다. 클로라민은 어항 속 물고기의 독성은 있지만 수족관에서 이를 중화시키는 화학물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가 있습니다. 다음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은 효과적으로 세균과 균류를 죽이지만 내생포자와 외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합니다. 알코올의 작용 원리는 일반 단백질의 변성이 되겠고 세포막 붕괴 그리고 외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지질 성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탄올과 이소프로파놀이 있고요. 물이 필요로 합니다. 표 5-6번을 보면 용도에서 에탄올 수용액의 스트랩토코커스 파이로젠에 대한 살생 효과입니다. 에탄올 농도가 100%일 때 다 이제 노출 시간 1초에서 10초, 10초에서 50초 사이에 다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95%에서는 다 10초에서 50초 사이에 다 이제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60도까지 그렇고요. 60%까지 알코올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50% 알코올에서는 30초에서 50초 정도 돼야지 이제 성장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0% 알코올은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에탄올 농도를 70% 에탄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에탄올 농도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00%의 에탄올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제 죽기 전에 사멸하기 전에 날아가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중금속이 되겠고요. 중금속은 여기 나오는 은, 순, 구리가 되겠고요. 질산은은 신생아 안염 예방을 위해 사용 가능하고 은은 술파다이아진 화상의 국소적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구리는 살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밀양동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금속에 있어서 밀양동 작용은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서 이제 세균을 억제하는 건데요. 그림 5-9번에 보면 중금속의 밀양동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는 깨끗한 지역이 손불의 장식, 여기 나오는 손불의 장식과 1페니, 10페니짜리 동전 주위에 보이게 되고요. 이 장식과 10페니 동전은 은을 함유하고 있고요. 1페니 동전은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밀양동 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5-10번은 암모늄 이온과 4차 암모늄 화합물인 염화 벤잘코늄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액체 분자 간의 표면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물질은 비누와 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에는 비누와 세제, 산음이온 세정제, 산음이온 표면활성 세정제는 낙농도구, 장비를 닦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소독 능력은 원형 질막과 반응하는 분자의 음전화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골치 아픈 내열성 세균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미생물에 작용하는 이들 세정제는 비독성이고 비부식성이며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4차 암모늄 화합물, 4차 암모늄 화합물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양이온 세제, 특히 4차 암모늄 화합물입니다. 이것의 정화 능력은 분자의 양전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의 이름은 이들이 4개의 결합을 가진 암모늄 이온 변형이라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암모늄 이온이 나오고요. 이거의 변형체인 염화 벤잘코늄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식품 보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학식품 보존제는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식품에 자주 첨가하고요. 이산화황, 이것은 살균제로서 특히 와인 제조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거의 2800년 전에 작성된 호모의 오디세이에 이것의 사용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오래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장 흔한 첨가제로는 벤조산 나트륨과 소로분산, 피로피온산 칼륨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화학물질은 간단한 유기산 또는 유기산염으로 우리 몸에서 쉽게 대사되고 일반적으로 음식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로분산이나 더 잘 녹는 염인 소로분산 칼륨, 그리고 벤조산 나트륨은 곰팡이가 치즈와 청량염과 같은 특정 산성 음식에서 자란 것을 막는다고 하고요. 보통 pH가 5.5이거나 그 이하인 이런 식품은 대부분 곰팡이에 의해서 부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빵에 쓰이는 효과적인 제균제인 프로피온산 칼륨은 빵을 상하게 하는 표면 곰팡이와 바실러스 세균의 성장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들 유기산은 pH에 영향을 주어서가 아니고 곰팡이의 대사 혹은 원형질막의 온전한 상태를 방해해서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5-11의 그림에 보면 다양한 방부제 효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70% 에탄올에 든 1% 요오드 용액, 그리고 제프란 딩크제, 제프란 수용액, 물과 비누에 대한 세균 생존의 백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이 0초에서 120초까지 나타나고요. 보면은 그 70% 에탄올 든 1% 요오드 용액, 이게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균 생존이 이제 가장 빨리 죽는다고 나와 있고, 제프란 수용액, 물과 비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물과 비누도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다시 표로 나오고요. 비누는 병균 제거용으로, 그리고 산음이온 세정제는 위생 처리, 그리고 4차 암모늄 화합물은 살균, 단백질 변성, 원형질막 파괴 등으로 이제 세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화학식품 보조제도 유기산, 물질 대사 억제, 소르빈산, 벤조산, 프로피온산 칼슘 등이 있고, 식품과 화장품에서 곰팡이와 세균 억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진산염은 내생포자의 발해를 억제하고, 항생제는 나이신, 나타마이신, 치즈 부패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알데히드, 여러 유기작용기와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고요. 용도는 의료 장비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루타르 알데히드, 그리고 포름 알데히드, 오르토프 탈 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화학 멸균제, 이것도 이제 단백질 변성을 시키고요. 용도는 열에 민감한 소재,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자유 라디칼이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관으로 된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 멸균할 때 이제 사용합니다. 초임계 유체, CO2가 압축되면 액체와 기체 속성을 모두 갖추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의료 삽입물 같은 것들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산화물은 산화제고요. 용도는 오염된 표면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오존이나 과산화수소, 과초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미생물의 특징과 미생물 제어입니다. 요거는 책은 146쪽에 나오네요. 미생물의 종류가 미생물 성장 제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살생물체가 전반적으로 그냥 음성세균보다 그럼 양성세균에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살생물제에 대한 이런 상대적인 내성의 주요 원인은 그런 음성세균의 외부 지질층, 지질 다당류층 때문인데요. 그리고 일부의 세균은 소독제나 방부제에서도 내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는 내생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또 다른 세균 그룹에서 화학적 살생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성보다 더 큰 내성을 보이는데요. 이 그룹은 결핵을 일으키는 병균인 결핵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핵균과 이 속에 속한 다른 세균의 세포벽에는 지질이 많은 밀랍 같은 구성 성분이 있고요. 소독제에 붙어있는 설명서 라벨에는 종종 이 소독제가 항결핵제인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해 효과적인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결핵균 사멸성 검사가 이 세균 그룹에 대한 살생물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 5-7번에는 화학적 항미생물제의 내생포자와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한 효과가 나와 있고요. 화학물질 글루타알데히드, 염소, 알코올, 요오드, 페놀류, 클로렉시딘, 비스페놀, 4차 암모늄 화합물, 수온 이렇게 있는데요. 내생포자는 여기 나오는 글루타알데히드나 염소는 보통, 그리고 나머지는 나쁘거나 활성이 없고요. 글루타알데히드는 마이코박테리아의 좋음, 그리고 염소는 보통이고요. 알코올이나 요오드, 페놀 이것들은 좋고, 그리고 클로렉시드는 보통, 나머지는 효과가 활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어떤 세균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맞는 화학적 소독제를 사용하면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8번에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페놀류는 원형질막 파괴와 효소의 변성, 그리고 올바른 사용에는 페놀은 거의 비교 기준 이외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페놀류는 환경 표면이나 기구, 피부 표면, 전면 등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페놀의 단점으로는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거고, 소독제나 방부제로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페놀류도 제로 유기물질이 혼재해도 반응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스페놀은 원형질막을 파괴하고요. 손과 손비누, 그리고 피부 로션의 소독제 같은 것들이고, 트리클로로산이 특히 흔한 비스페놀의 예이고요. 광범위하지만 그람 양성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에 원형질막 붕괴 효과가 있고, 피부 소독이나 외과적 손 씻기에 사용하고요. 그럼 양성, 음성 세균에 대한 살균제로 사용하고 비독성이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할로겐, 요오드는 단백질 기능 억제하는 강한 산화제이고, 염소는 강한 산화제, 차염소단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세포 구성 성분을 변형시키고요. 그리고 요오드는 팅크제와 요오드 포로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방부제고, 염소가스는 물의 소독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장비나 식기, 가정용품, 유기 그릇의 소독에 사용됩니다. 요오드와 염소는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유기와 무기화합물의 성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단백질 변성과 지질의 용해를 시키고요. 온도계, 기타 도구, 주사 전에 알코올로 피부를 문지를 때 대부분의 소독작용은 아마 먼지와 일부 미생물의 단순한 제거작용에서 올 거고요. 살균이나 살진균, 그러나 내생포자나 막이 없는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알코올은 에탄올과 이소프로파놀, 그리고 중금속과 그 화합물, 효소와 다른 필수적인 단백질의 변성 효과가 있고요. 질산은은 신생아 안염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 술파 다이아진은 화상 연고에 사용되고 황산구리는 살소제입니다. 은과 수은 같은 중금속은 살생물제입니다. 그리고 표면 활성제로 비누, 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문지름을 통해서 미생물의 기계적인 제거 효과가 있으며 피부에 미생물 때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요. 많은 항균 비누가 항미생물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산음이온 소독제는 확실하지 않지만 효소 불활성화 혹은 파괴가 관련되어 있고 낙농과 식품 가공 산업의 소독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활성이 있고 비독성, 비부식성, 빠른 작용 효과가 있고요. 4차 암모늄 화합물은 효소 억제나 단백질 변성, 원형질막 붕괴 효과가 있고 피부나 도구, 기구, 고무 제품 등 소독에 사용하고요. 살세균, 정균, 살진균, 막에 쌓인 바이러스에 대한 살 바이러스, 4차 암모늄 화합물에 의해는 제피란, 세파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식품 보존제는 유기산이 있는데 대사 억제, 주로 곰팡이에 영향을 주고 이들의 산성과 효과작용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로분산과 벤조산은 낮은 pH에서 효과적이고 화장품, 샴푸 많이 사용되는 파라벤, 빵에 사용되는 프로피온산 칼슘, 그리고 식품과 화장품의 곰팡이와 일부 세균의 제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 세균의 작용으로 질산염에서 생성된 아질산염이 활성 성분이고요. 아질산염은 산소 비요구성 세균의 일부 철, 함유 효소를 억제합니다. 햄, 베이컨, 핫도그, 소세지 같은 육류 제품에 사용을 하고요. 식품 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한 붉은색을 띠게 합니다. 그리고 알데히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게 하고요. 글루타알데히드는 포름알데히드보다 덜 자극적이고 의료기구 소독에 사용을 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항미생물제이고요. 그리고 화학적 멸균제, 산화에틸렌과 기체 멸균제가 있는데요. 이런 화학적 멸균제는 모두 세포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주로 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물질의 멸균을 하고 산화에틸렌이 흔히 사용되고요. 가열된 산화수소와 이산화염소는 특별히 사용이 됩니다. 플라즈마 멸균은 특히 관 모양의 의료기구에 유용하고요. 보통 전자기장에 의해 진공 상태에서 여기된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초임계 유체는 의료용 유기 임플란트 멸균에 특히 유용하고 그리고 초임계 상태로 압축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과산화물과 산소의 다른 형태, 산화 이것은 오염된 표면, 일부 상처나 여기서 산소에 민감한 산소 비요구성 세균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오존은 염소 처리를 보완제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관화수소는 안 좋은 방부제지만 좋은 소독제입니다. 그리고 과초산은 특히 효과적이고요. 네, 이렇게 미생물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 책도 나오고 그림도 적당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마 실습 시간에 그 멸균 같은 것들을 할 기회가 된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개요하고요. 뒤쪽에 학습 질문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